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에 평범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번에 정말 서운한 일과 충격적인 일을 겪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시모의 행동들이 너무 기가 막혀서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네요. 남편과 결혼한 지 10년 차이고 8살 된 아들 하나 키우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별 문제 없이 조용한 집안이었죠. 때 되면 서로 모여서 얼굴 보며 웃고 지냈었는데 어느 날 시동생이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저희를 모두 모았습니다. 거실에 모여 시동생의 말을 듣는 순간 가족 모두 놀라고 말았죠. 평생 혼자 살겠다던 시동생이 결혼을 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놀랐던 이유는 저도 10년간 시동생을 봐왔지만 여자에 대해 1도 관심이 없을 만큼 자기 생활에 만족하며 지내왔었어요. 혼자 사는 게 편하고 남을 신경 쓰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성격이었죠. 제가 봤을 때도 시동생은 여자에 대한 생각보다 자신의 일에 더 취해 있었는데 여자와 진지하게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말도 아니고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의 얼굴 표정은 진지했고 저희 모두는 그런 진지함에 모두 당황하고 말았네요. 그리고 조만간 인사시키려 데리고 오겠다는 말을 끝으로 비상사태로 만들어 버렸죠. 시모는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하셨고 시동생은 그 여자의 직업이 내과 의사라는 말을 하자마자 세상 처음 본 눈빛으로 시동생에게 다시 되물으실 정도로 엄청난 충격에 빠지셨습니다. 시댁 집안에 의사가 들어온다는 게 집안의 경사라고 얼굴도 안 보고 어떤 성격인지도 모르시면서 의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모는 벌써 며느리로 받아들인 상태셨네요. 시동생은 결혼하고 싶다던 그 여자가 워낙 일이 바빠서 말일쯤에나 시간이 날 것 같다고 그때까지 준비 좀 잘해달라는 부탁을 끝으로 대화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 또한 예비동서가 될 사람이 시댁에 들어올 때까지 저에게 엄청난 일들이 펼쳐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고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말았네요. 시댁과 저희 집이 걸어서 15분 정도인데 시모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를 시댁으로 부르셨어요. 주부인 저는 시모가 부를 때 시댁에서 일손을 도우며 살아왔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주부 생활을 하게 된 저는 시모와 항상 웃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냈었어요. 이런 삶이 싫지도 않았고 시모와 큰 트러블이 없었기 때문에 나름 만족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저를 시댁으로 부르셨을 때부터 제 삶은 급격하게 변했고 시모의 처음 보는 모습들이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현관문을 열면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려는 순간 시모는 제 인사를 받지도 않으시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알지 못했던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시모를 바라봤고 저를 바라보시면서 손가락질을 하셨네요. 말일에 온다고 했으니까 15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때까지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번 결혼 꼭 성사시켜야 한다. 내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여자가 생긴 것도 대단한데 내과 의사라는 직업까지 가졌으니 더 필요한 게 있겠니? 신발장에 있는 신발 전부 다 꺼내서 안 신는 건 버려버리고 현관부터 청소 시작하도록 하자. 며칠 동안 대청소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이번이 내 아들의 처음이자 마지막 여자가 될 수도 있다고. 그렇다고 저 혼자 이 많은 것들을 전부 다 하라고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떤 신발이 신는 건지 저는 잘 알지 못하잖아요. 새로 사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 옆에 쓰레기 봉투 있으니까 전부 다 꺼내서 죄다 버려라.
입구에 들어올 때부터 냄새가 나면 별로 안 좋잖아? 괜히 버렸다가 아버님께서 찾으시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이건 나중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욕먹을 수도 있잖아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당연하지. 너는 내과 의사 며느리 얻는 게 쉬운 줄 아니? 굴러 들어온 기회를 걷어찰 필요는 없잖아. 군소리 말고 빨리 정리해라. 할 일이 산더미야. 시모는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일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좀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시키는 대로 몸을 움직였고 시모도 정신없이 집안 청소를 하셨네요. 여기까지는 별일 없었는데 신발장에 있던 신발을 전부 다 버리고 깔끔하게 청소한 다음 집안에 발을 들이자마자 시모는 그때부터 엄청나게 많은 일을 시키셨어요. 솔직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게 제가 시댁에 인사드리러 왔을 때는 집안 청소는 전혀 되어 있지도 않았었고 저를 이렇게까지 대해주시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내과 의사 예비 며느리 온다고 동네에 소문이라도 내시려는 듯 시끄럽게 집안 전체를 몇 번이나 뒤집어 엎으셨네요. 아침도 안 먹고 일을 시작해서 점심이 되어서야 겨우 숨 좀 돌리자 시모는 제가 고생하는 걸 아셨는지 밥 먹자며 주방으로 부르셨고 저는 그새 기분이 풀려서 주방에 들어가 자리에 앉는 순간 짜증이 확 밀려왔습니다. 일을 시키려면 그래도 든든하게 먹어야 하는데 시모가 저에게 건네주신 건 맨밥에 물을 말아 툭 던져주셨고 김치 하나 꺼내주지 않으셨네요. 야야, 일단 불만 가지지 말고 빨리 입에 털어놓고 거실로 나와라. 설마 이런 걸로 서운해하는 건 아니지? 지금 얼마나 바쁜데 음식할 시간이 어디 있니? 대충 배만 채우고 밖에 창고도 정리해야 되니까 네가 좀 이해해줘라. 음식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내가 해줄 게 이것밖에 없다. 그럼 빨리 입에 털고 나와라. 어머님, 이건 정말 너무하신 것 같아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요? 말일날 온다고 했는데 아직 15일 정도 남은 거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찬밥에 물 말아주시는 게 어딨어요. 야야, 그거라도 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너 혹시 의사 며느리 들어온다고 해서 신경 쓰이는 거니? 얘가 별일 아닌 거 가지고 오늘따라 되게 예민하네. 시모는 말끝마다 야야라고 하시며 먹기 싫으면 먹지 말라고 제 앞에 놓여있던 찬밥에 물을 마른 그릇을 치우려 하시길래 너무 허기가 져서 결국 입에 털어넣고 말았네요. 의사 며느리 들어온다고 저는 눈에 보이지도 않으시는 건지 저를 대하시는 행동 하나하나가 서운하게 다가왔고 제 기분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제대로 먹은 게 없으니 허기는 금방 왔고 시모는 몸이 느려지는 저를 보곤 답답하다며 빨리 움직이라고 더욱더 큰 소리로 재촉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왜 예비동서 온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알 수 없었고 인내심 테스트를 시험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저를 더욱더 괴롭게 만들고 있었죠. 그렇게 늦은 오후가 돼서야 집안일을 대충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시모의 한마디에 저는 짜증이 확 밀려오면서 결국 서운한 감정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오늘은 대충 마무리된 것 같고 내일까지만 하면 집안일은 끝나니까 오늘처럼 내일 일찍 와야 한다. 그럼 이제 들어가 봐라. 무슨 할 말이 아직 남았니? 어머님, 솔직히 집에서 일을 해주는 가정부도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듣는데 저한테 조금도 고마워하지 않으시고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좀 그렇네요.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부리셨으면 밖에서 외식은 아니더라도 제대로 된 저녁밥 정도는 차려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 지금 온몸이 후들거릴 정도로 체력이 바닥난 상태예요. 어머님은 저에게 지시만 하셨지 예비 의사 며느리 받게 생겼다고
여기저기 전화만 하셨지 집안일에는 전혀 손도 안 대셨으면서 저에게 좀 미안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 상태로 집에 들어가서 저녁 준비를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저 내일 약속 있어서 못 올 것 같아요. 아까부터 얼굴에 불만이 한가득이더니 그래서 나보고 지금 저녁 준비라도 하라는 거니? 집에 가서 외식하면 되는 거 아니야? 대충 융통성 있게 대처하면 되는 거지. 뭘 그리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그리고 집안일이 우선이니까 내일 약속은 취소하고 아침 일찍 서둘러 와야 한다. 시애미 말 무시하지 말고 알겠지? 시모는 제가 서운해하는 걸 조금도 알아주려 하지 않으셨고 모든 걸 시모의 생각대로 움직이게만 하시려는 모습이 저를 더 반감심을 품게 만들어 버렸네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서 다음날 오기는 힘들 것 같다며 저에게 화를 내시는 시모를 보며 등을 돌렸습니다. 10년간 며느리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불만을 얘기한 적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시모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온 저는 그날 남편과 아이를 데리고 외식을 한 뒤에 집으로 돌아와 기절한 듯 쓰러져 잠이 들어 버렸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 아침상 차려준 뒤 지인과의 약속 준비를 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시모의 전화에 핸드폰은 쉬지 않고 울려대기 시작했어요. 저는 분명 전날에 확실하게 얘기했고 안 좋은 감정으로 시댁 일을 돕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제 할 일 하면서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댁과 저희 집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15분 거리라 시모가 직접 찾아오셔서 현관문을 두드리셨어요. 제가 문을 열어드리지 않자 시모는 예상하셨는지 알아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시곤 들어오셨네요. 이미 시모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흥분 상태셨고 왜 전화를 받지 않냐며 화를 내시길래 전날에 말씀드리지 않았냐면서 묵묵히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나를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어제 그렇게 얘기했으면 당연히 일정을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니? 빨리 약속 취소하고 대청소하러 가자. 왜 어머님 의견만 내세우시는 거예요? 저도 일정이 있고 중요한 약속인데 억지 부리셔봤자 소용없다는 거 모르세요? 그리고 어제 좋지 않은 기분으로 집에 들어왔는데 제가 왜 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대우 받으려고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냥 일해주실 수 있는 사람을 시키세요. 그게 모든 부면에서 훨씬 장점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나가야 되니까 어머님도 이제 저희 집에서 그만 나가주세요. 시모는 저를 묵묵히 쳐다보셨고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채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지인과의 일정을 모두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시모에게 다시 전화가 왔어요. 받고 싶지 않았지만 괜히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일단 피하지 않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모는 그날 일정은 잘 끝내고 왔냐며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문제가 많았던 것 같다고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시면서 저와 시모와의 관계에 금이 가는 건 원하지 않는다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의사 며느리를 볼 수 있다는 거에 흥분한 나머지 시모의 생각만 내세운 게 화를 키운 것 같아 다음부터는 조심하겠다면서 다음날 시댁으로 와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자며 최대한 침착하게 분위기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저도 참 멍청했던 게 시모가 전화하셔서 저에게 했던 모든 말들은 저를 부려먹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걸 그때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10년간 시모와 크게 문제될 만한 사건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서로 이해하고
잘 넘어갈 거라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다음날 시모의 부름에 시댁에 들어갔을 때 제가 멍청했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 전날에 저에게 했던 모든 말들은 전부 다 거짓이었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저를 살살 굴리면서 거실로 안내했고, 외부인이 들어와 집안을 뒤집고 청소하는 건 찝찝해서 못하겠다며 제가 직접 모든 걸 전부 다 해주길 바라셨어요. 할 말이 없어진 저는 눈앞에 펼쳐진 온갖 잡동사니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제 손에 걸레 하나를 쥐어주셨고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있는 장식품인 잡동사니들을 전부 다 닦아주길 바라셨네요. 제가 표정이 안 좋아지자 시모는 점심에 맛있는 걸 준비해 주겠다며 첫날과 다른 방법으로 저에게 접근하셨고 도움받을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을 꺼내셨습니다. 불쌍하게 쳐다보시는데 시댁에 발을 들인 상태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도 그렇고 난감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시모가 시키는 걸 다시 묵묵히 해줄 수밖에 없었네요. 결국 저는 땀 흘리며 시모가 시키는 일들을 처리해 나가자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었고 시모는 맛있는 걸 해주겠다며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일 처리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갈 때쯤 시모가 주방으로 부르셔서 그제서야 허리를 펴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주방으로 걸어갈수록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주방 식탁에 올려져 있던 음식을 보는 순간 짜증이 확 밀려왔습니다. 시모는 밝게 웃으면서 저를 보시더니 찬밥과 김치를 내어주시면서 이 정도면 만족하냐고 대단한 걸 준비해 주신 것 마냥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으셨네요. 그날 저도 모르게 짜증이 확 밀려와서 시모에게 서운한 감정을 털어놓았고 당분간 시댁에 오지 않겠다며 그대로 집으로 돌아와 버리고 말았어요. 며칠 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컵라면과 김치였죠.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까지 시모의 며느리로 남고 싶지 않아 그날 이후부터 시댁에 발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시모도 현관문을 나서는 저를 보며 신경 써서 준비했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셨지만 저는 조금도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 섞기조차 싫었던 것 같았네요. 시모와 좋지 않은 관계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이 저에게 모든 상황을 전달받았고 남편은 시모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문제되는 일들을 바로 잡아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동생이 예비동서를 데리고 인사를 올 때 그때 잠깐 방문하겠다며 그 전까지는 시댁에 가지 않겠다는 말로 한동안 시모와의 거리를 유지하게 되었네요. 그날 이후 시모에게는 전화 한 통 없었고 어느덧 시동생이 예비동서를 데려오는 하루 전날이 되었는데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신경질적으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길래 누구냐고 물어보니 시모가 남편에게 전화를 한 거였어요. 남편은 그렇게 할 수 없다면서 전화를 끊었고 화가 난 이유는 다음날 예비동서가 인사를 오는데 혼자서 음식 준비를 전부 끝낼 수 없을 것 같아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을 게 뻔해서 남편이 대신 말해주길 원하셨던 거였네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하더라고요. 예비동서가 될 사람이 인사를 오는데 무조건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시모가 저에게 했던 행동들이 제 기분을 이미 상하게 한 터라 움직이기 싫었지만 남편의 시동생은 그동안의 결혼 생활 동안 저에게 잘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모를 위해서가 아닌 시동생을 보고 저는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죠. 남편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했지만 그래도 처음 인사 오는 자리인데 부족한 것들이 보이는 것보단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보기 좋을 것 같고 후회도 남지 않을 것 같아 시댁에 들어가 일손을 돕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혼자서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저를 보자마자 고맙다며 양손을 잡아주시며 땀을 비오듯 흘리고 계셨어요. 의사 며느리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렇게 음식 준비를 위해 주방으로 들어갔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상당히 많은 음식들을 준비할 계획이셨는지 몇 시간 도와주는 걸로 끝날 상황이 아니었어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자 시모는 의사 며느리 오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며 저에게 앞치마를 건네주셨고 재료 손질만 새벽 3시까지 하게 되었네요. 모든 준비가 끝나고 좀 쉬고 싶었는데 시모는 기분이 들뜨셔선 콧노래를 부르시며 쉬지 않고 음식을 준비하셨고 저도 옆에서 최선을 다해 일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모든 음식들을 전부 다 끝낸 뒤 시간을 보니 어느새 예비동서가 몇 시간 뒤면 올 시간이 되었고 잠깐의 시간 동안 쉬려고 방에 들어가려 하는데 시모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걸레를 던지시더니 집안 전체에 먼지가 있으면 전부 다 닦아내라면서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셨고 저는 이미 체력이 바닥이 난터라 몇 시간만 쉬고 싶다고 말하자 시모는 제 말을 무시한 채 살림 도우미로 왔으면 쥐죽은 듯 시키는 거나 하라는 상처되는 말을 하셨습니다. 혼자서 음식 준비하는 게 힘드실까봐 그래도 가족이기 때문에 도와드리려고 왔는데 정작 음식 준비가 끝나니 얼굴색이 싹 바뀌셔선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셨어요. 이미 한계치에 달했던 저는 분노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렸고 시모에게 불만을 털어놓으려는 순간 새벽에 외출을 하셨던 시부가 남편과 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셨네요. 시모와 제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걸 알아챈 남편과 시부는 무슨 일 있었냐며 가까이 걸어오시길래 그날은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최대한 분노를 억누르면서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남편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물어보자 저는 그제서야 좀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했고 남편 또한 기분이 많이 좋지 않은 듯 표정이 어두워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최대한 감정 조절을 하면서 음식 준비하느라고 분칠도 못한 몰골을 보면서 화장대에 앉아 정신없이 준비를 했고 그 사이 시동생과 예비동서가 왔는지 시동생의 목소리가 저희 방에까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급하게 현관문 쪽으로 걸어 나갔고 뒤이어 시부모님께서도 예비 며느리를 반겨주겠다며 서둘러 나오셨는데 중문이 열리면서 시동생 뒤에 있던 예비 동서를 보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어색하게 인사를 주고받았고 시동생은 도와달라며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일단 남편과 함께 시동생이 해달라는 대로 도와주긴 했는데 시모가 시동생과 예비 동서를 바라보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시동생은 무슨 문제가 있냐고 되물었네요. 지금 문제가 없다고? 너 나랑 장난하는 거니? 인생 말아먹을 작정이야? 내과 의사라고 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들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어? 뭐가 잘못됐어요? 저는 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앞으로 평생 옆에서 있어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요. 오히려 엄마가 이렇게 나오는 게 더 이상하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요? 엄마 때문이잖아요. 그때 엄마가 신호만 잘 지키셨어도 이 사람 가족은 전부 살아있었을 테고 행복한 삶을 누려왔을 텐데 모든 삶을 전부 빼앗아간 사람이
바로 엄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과를 단 한 번이라도 하신 적 있으세요? 엄마가 온 동네에 떠들고 다녔던 의사 며느리 맞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두 다리를 잃어서 그게 마음에 안 드세요? 이 사람이 받은 상처 제가 전부 다 짊어지겠다는 건데 오히려 엄마가 저한테 감사하셔야죠. 그동안 모르셨겠지만 제가 이 사람 마음을 얻으려고 곁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는지 아세요? 그렇다고 내가 사고 낸 사람의 가족과 살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내 잘못으로 한순간에 이 여자의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고 이 여자는 두 다리를 잃었는데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나는 절대 이 결혼 반대할 거고 네가 그런 삶을 사는 걸 원하지 않는다. 차라리 그냥 혼자 살아라. 그럼 유정 씨는 누구한테 도움을 받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갈 때마다 모든 것들이 힘들어질 텐데 그런 힘든 삶을 살 때마다 저희 집안을 원망할 게 뻔한데 엄마는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살아가실 수 있으세요?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엄마가 허락 안 해주셔도 저는 이 결혼 진행할 겁니다. 저희는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고 제가 유정 씨의 남은 인생을 꼭 책임지고 싶어요. 그러니 결혼은 반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형수님, 음식 준비 다 됐죠? 이 사람 여기까지 오는데 체력을 많이 쏟아 부었거든요. 배가 많이 고프다니까 음식 좀 넉넉하게 내어주세요. 내가 밤새 준비한 음식인데 어딜 들어가겠다는 거야? 내 주방에 한 발짝이라도 들어가기만 해봐. 두 다리를 잃은 걸로 끝나지 않을 거야. 어머님이 전부 다 잘못하신 건데 왜 유정 씨가 죄 지은 사람처럼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음식 준비는 제가 다 했죠. 어머님은 중간중간 힘드시다며 방으로 들어가셔서 주무셨잖아요. 도련님, 유정 씨 데리고 먼저 들어가 앉아 계세요. 최대한 빨리 음식 준비해 드릴게요. 당신은 휠체어 좀 옆으로 치워줘. 시모는 8년 전에 차를 몰고 가시다가 신호 위반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때 하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세 가족이 시모가 몰고 가던 차와 충돌이 일어났고 한순간에 이 여자는 부모를 잃게 되었죠. 그런데 이 여자의 두 다리까지 잃게 되어버린 터라 상당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어요. 이런 와중에 시모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지만 모든 상황들이 시모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되고 있었죠. 두 다리를 잃었던 여자는 시모에게 형사처분을 내릴 수도 있었지만 합의를 했고 더 이상 시댁집안과 엮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동생이 저희들 모르게 8년의 시간을 이 여자의 곁을 지켜주고 있던 거였네요. 저도 많이 놀랐지만 시동생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었어요.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텐데 시동생은 자기 가족의 잘못을 끝까지 책임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두 다리를 잃은 여자는 결국 시동생의 마음을 받아주게 되었던 거죠. 한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시모는 한마디 사과를 한 적도 없었지만 그 뒤에서 시동생은 그 여자에게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면서 용서를 구했고 둘이 평생 함께하겠다는 결정까지 내린 상태였어요. 그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결정을 시동생이 했기 때문에 정말 존경스러울 뿐이었네요. 저는 두 사람을 위해 전날에 힘들게 만들었던 음식들을 내어주었고 시모는 음식에 절대 손대지 못한다며 난리를 치셨지만 남편과 시부가 시모를 모시고 밖으로 나가면서 상황은 대충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동생과 예비동서는 힘들게 만들었던 음식을 배불리 먹었고 두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시작으로 분위기를 좋은 쪽으로 전환을 시켰네요. 남편과 시부도 자리에 참석해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차분하게 상황을 이끌어 나가고 있었는데 현관문 밖에 계셨던 시모가 문을 열고 들어오려 하시길래 제가 급하게 나가 시모를 가로막아섰어요. 시모는 당장 비키지 않냐며 저를 보며 분노하셨지만 저는 시동생의 결정을 존중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흥분한 시모의 기분을 최대한 가라앉히려고 했지만 시모는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셨어요. 결국 제 머리채를 잡은 뒤 패대기 치셨고 남편과 시부가 말리기도 전에 상위에 있던 음식들을 전부 다 바닥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시모는 예비 동서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자 시동생이 털끝 하나라도 건들면 평생 얼굴 안 볼 거라며 인연을 끊겠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이미 시모의 귀는 닫혀 있던 상태라 시동생의 말은 들리지 않았어요. 예비 동서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이냐고 당장 기어서 나가라는 충격적인 말을 뱉으면서 집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시부는 이성을 잃어버린 시모를 진정시키기 위해 뒤에서 말렸지만 계속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시자 시부는 시모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왜 애들 보고 나가라고 하는 거야? 그냥 당신이 나가면 되겠네. 이런 상황을 만든 건 전부 다 당신 탓 아니야? 그런데 잘못도 없는 애한테 물리적으로 행동해?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가족들 중에 반대하는 사람 당신뿐이니까 당신이 이 집을 나가면 되겠네. 나는 내 아들의 의견을 존중해 줄 거고 앞으로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 처음엔 동정심이었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지금은 사랑이라잖아. 작은 애가 동정심 하나로 진생 걸을 놈이야? 그렇게 당신 아들 못 믿겠어? 당신의 무책임한 선택으로 한 가족이 송두리째 무너졌는데 조금의 죄책감이라도 느끼면 사람이 이럴 수는 없는 거지. 계속 이렇게 난리칠 거면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나도 8년 전 그 사고 이후로 잠 한숨 편히 잔 적이 없었다고. 가드서까지 돼서 앞길이 창창한 내 인생을 망쳐놨으면 사람이 이럴 수는 없는 거라고. 시부는 시모의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고 시모는 그런 시부의 행동에 많이 당황했는지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같이 살 바엔 차라리 따로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정말 짐을 싸서 집 밖으로 나가셨네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들이어서 말릴 틈도 없었지만 시모는 그 이후로 연락도 받지 않으셨어요. 끝끝내 시모는 시동생 결혼식에 발도 들이지 않으셨죠. 그렇게 시모 없이 시동생과 예비동서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남편에게 연락을 받아서 급하게 병원으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죠. 시모가 호흡기를 달고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라는 말을 의사에게 들을 수 있었고 남편의 말로는 시모가 밤에 무단횡단을 하시다가 트럭과 충돌이 생기게 되었다는 충격적인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결국 시모가 한 잘못을 되돌려받게 된 상태인 것 같아 그 모습을 보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현재 시모는 혼수 상태로 중환자실에 계신 상태십니다. 저희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볼 뿐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상태예요. 결국 일이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어 버렸네요. 시모는 과거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계실까요? 그래도 남편의 어머니이시니 기적적으로 깨어나시길 바라지만 만약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등지신다면 동서에게 미안했다는 말 한마디 마음속으로라도 하셨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항상 횡단보도 건너실 때 주의를 살피시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안전운행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언제나 행복이 가득한 꽃길이 펼쳐지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 여자입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삶을 앞으로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몰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글을 써 내려가는 지금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려다 보니 제 눈에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제 뱃속에서 세상 밖으로 빨리 나오고 싶다며 발길질을 하던 그때가 생생하고 제가 눈을 감기 전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줄 알았던 딸은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 불효를 저지르고 말았네요. 전부 다 제 탓만 같고 고통만 주고 떠나보낸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태어날 때 다른 또래들보다 약하긴 했었지만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래도 항상 잘 먹고 잘 지내왔었기 때문에 병이 찾아올 줄 꿈에도 몰랐죠. 그런데 어느 날 살짝만 부딪히거나 몸에 상처라도 나면 지혈이 잘 되지 않아 뭔가 이상함을 느껴 병원에서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급성 백혈병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이 내려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제 귀를 의심했었어요. 백혈병이라는 질병을 자세히 알아본 적도 없었고 주위에서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없었기 때문에 피부에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고칠 수 있을 거라 확신하고 있었던 저는 제 딸의 치료 방법을 물어보게 되었고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딸을 살릴 수 있다면 뭐든 하겠다고 의사 앞에 무릎을 꿇은 채 발목을 잡으며 살려달라고 한참을 애원했습니다. 앞으로 행복만 가득할 거라 생각했던 제 삶과 꿈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의사의 죄송하다는 단어가 제 딸과의 작별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걸 미리 알려주고 있었어요.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전부 다 받겠다고 했지만 자기가 왜 백혈병이라는 병을 앓게 됐는지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던 딸도 정신적인 충격을 감당하기 힘들어 했었어요. 의사는 항암 치료를 받다가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고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 시 정상적인 세포도 함께 없애고 나중에 건강한 조혈모 세포를 이식해서 조혈 기능을 복원시키는 치료법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거라는 설명을 해 주었지만 이식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었네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자식과 부모는 염색체가 반일치라 안 되고 젊고 건강한 형제 자매거나 아예 타인 중 유전자 일치율이 높은 사람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결국 제 딸과 일치하는 이식자가 나타나야 한다는 말이었고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남편에게 딸의 상태를 알리기 위해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입원 수속부터 밟아야 해서 남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태였죠. 그런데 전화를 받은 남편에게 딸의 몸 상태를 설명하면서 당장 병원으로 와달라고 얘기하는 순간 제 귀에 이상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남편은 일이 바빠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며 급하게 연락을 끊어버렸고 저는 잘못 들은 줄 알고 제 두 귀를 의심했지만 남편 옆에 있던 여자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고 있었습니다. 항상 출장이 잦았던 남편이었고 하루의 시간이 부족할 만큼 바쁘게 지내오던 그 사람 옆에 오빠라고 부르던 여자의 목소리는 제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어 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딸의 입원 수속과 병원에서 시키는 것들을 처리해 나갔네요. 20대의 나이에 갑자기 찾아온 딸의 백혈병이 하루빨리 좋아질 수 있게 매일 기도하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병원 주소를 알려달라는 문자 한 통을 보냈고
병원 주소를 적어 보내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오길 부탁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제가 보내는 문자에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찾아온 남편이 병실 문을 열며 고개를 내미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곤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남편을 병실로 들어오지 못하게 몸을 밀치며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몰라? 다른 것도 아니고 서연이가 아프다는데 이제야 오는 게 말이 돼? 나도 하루빨리 오고 싶었다고. 그런데 일이 바쁜 걸 어떡해?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나 또한 서연이를 걱정하고 있었다고. 지금 일이 중요한 거야? 그렇게 해서 도대체 얻는 게 뭔데? 돈을 벌려는 목적이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기 위해 버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우리 삶을 봐봐. 당신은 뭐가 중요한지 전혀 모르고 있잖아. 서연이가 급성 백혈병으로 이식을 받지 못하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데 일이 손에 잡히디? 혹시 당신 다른 여자 생겼어? 옆에서 당신한테 온갖 애교 떨며 오빠라고 불렀던 그 여자 누구야? 그런 여자한테 한눈 팔려서 당신 딸을 나 몰라라 하면 마음이 편해? 서연이는 당신이 그래도 아빠라고 언제 오냐며 보고 싶어서 목소리라도 들어보려 하는데 전화는 받지도 않고 나중엔 귀찮은지 아예 전화를 꺼나 버리더라. 일이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거 가지고 그래? 그리고 내가 뭐라고 그랬어? 업무 중에는 전화하지 말라고 했잖아. 옆에 끼고 있던 여자와 업무 중이었니? 당신은 서연이 얼굴 볼 자격도 없으니까 병실에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마. 집안의 가장인 남편의 잘못된 행동들이 너무 실망스럽게 다가왔어요. 남편은 깊은 잠에 빠져있는 딸 얼굴을 보겠다며 병실 문을 강제로 열라고 하길래 그동안 살아오면서 제일 큰 실망을 안겨준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붙이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행동을 멈춘 남편은 저를 보며 당황했는지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병원을 나갔고 참아왔던 눈물은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언제나 가정이 우선이었던 남편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곤 있었지만 걱정되는 마음에 물어보면 일이 바쁘다 보니 그런 거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던 그런 말들이 전부 다 거짓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뺨을 올려붙였을 때 몸에서 풍기는 다른 여자의 향수 냄새가 온몸에 진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과 아픈 딸의 얼굴을 보러 온 행동들은 어쩔 수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여자의 촉으로 확실히 느낄 수 있었죠. 그런 남편에게 바로 이혼하자는 말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앞으로 딸에게 얼마나 많은 병원비가 들어갈지 몰라 뭐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또다시 며칠 뒤 낮에 병원을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되었고 아빠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던 딸은 밝은 얼굴을 하며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딸의 얼굴을 처음 본 남편은 급격하게 변해버린 모습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듯 보였어요. 딸은 그동안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지 쉬지 않고 말을 하고 있는데 남편은 계속해서 시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픈 자기 딸의 말에 집중을 하지 않고 딴 생각을 하길래 뭐 하는 거냐며 눈치를 주면서 툭툭 치니까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회사에 급한 볼일이 있다면서 나중에 다시 오겠다는 말을 하길래 시간 조절하고 온 거 아니냐고 물어보니 남편은 그런 제 말을 무시한 채 병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딸에게 나중에 다시 오겠다는 말도 하지 않고 무작정 뛰쳐나간 남편을 붙잡으면서 뭐가 문제냐고 화를 내자 남편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더 이상 그 사람은
저희 집안의 가장이 아니었네요. 갑자기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서연이가 당신이 와서 좋아하는 거 안 보여? 그런데 아무 말도 없이 무작정 밖으로 나오면 어쩌자는 거야? 당신은 왜 나랑 서연이를 생각하지 않고 혼자 하고 싶은 대로 막 나가는 건데? 백혈병에 걸린 서연이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눈에 훤히 보이는데 그걸 알면서도 앉아있는 내 모습을 보니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더라고. 이런 시간들이 너무 아깝게 느껴지면서 이곳에 더 이상 있고 싶지가 않았어.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건 내 시간을 버리는 거고 앞으로 2번 다시 병원에 오고 싶지가 않아. 그냥 우리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자. 뭐라고? 당신 눈에는 서연이가 아파하는 모습을 뻔히 봤으면서 지금 이 상황에 이혼하자는 말이 나와? 서연이는 자기 아빠 왔다고 들떠 있었는데 그런 딸에게 상처를 준 것도 모자라 2번 다시 병원에도 찾아오지 않겠다는 거야? 힘들게 땀 흘려 벌어모은 돈들 치료비에 다 탕진하게 생겼는데 내가 왜 그 길을 선택해야 하는 거지?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에서 벌써 절반이 흘러갔어. 나도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어? 앞으로 무슨 병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서연이 병수발 들려고 힘들게 벌어모은 돈 다 털어서 치료비 갖다 바치다. 나중엔 서연이 기증자도 나타나지 않아서 결국 세상 떠나게 되면 나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되는 거 아니야. 눈앞에 보이는 일들을 굳이 걸어갈 필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저렇게 아파하는 당신 자식을 더 이상 돌봐주지 않겠다는 거야? 그래도 아빠라고 해맑게 웃어 보이는 당신 딸한테 그런 상처를 줘야만 속이 편하겠어? 정말 세상 떠나면 2발 뻗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한 번 꾸린 가정 어떻게든 지켜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번에 내가 전화했을 때 옆에 붙어있던 그 여자 때문이지? 그래서 나랑 서연이를 버리려는 거 아니야. 이런 우울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아서 이제 그만하겠다는 거잖아. 그 여자한테 간다고 해서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서연이랑 나한테 준 상처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있을 거고, 만약 서연이가 당신 때문에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땐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확실하게 이혼하고 그에 따른 위자료 청구할 테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줘. 그렇게 해주면 나야 좋지. 내가 원하는 답이 그거였어. 당신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니까 앞으로 알아서 잘해봐. 나는 이런 지긋지긋한 인생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혼 준비해서 연락할 테니까 조만간 서류 낼 때 보자고. 남편은 제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길 기다렸다는 듯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다는 말에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도 함께 살아온 인생이 짧지 않았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등을 돌릴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실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아빠가 다시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던 딸은 더 이상 아빠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게 됐는지 시무룩한 얼굴로 고개를 떨구며 자리에 누워 버렸어요. 백혈병 진단이 내려지면서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딸의 얼굴에서 웃는 모습을 한 번도 볼 수 없었는데 자기 아빠 얼굴을 보자마자 기뻐하던 딸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 남편을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이 불행해질까봐 자기 손으로 꾸려온 가정을 내치려는 남편이 너무 실망스러웠고 막장까지 치닫게 된 마당에 저도 더 이상 모든 것들이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고 싶지 않아 당장 회사로 찾아갔어요. 제가 난리를 치면서 남편을 찾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저를 부르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분위기를 보아하니 남편과 바람난 여자인 것 같았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따로 얘기 좀 하자면서 저를 밖으로 불러냈네요. 그 여자는 40대 정도로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저를 보며 뱉은 한마디는 제 딸의 백혈병에 대해 걱정을 하는 말이었어요. 따님이 백혈병에 걸리셨다면서요? 너무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뿐인 딸을 잃게 되실까봐 사시는 게 말이 아니죠? 그런 마음 저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요. 여긴 엄연한 회사예요. 조 부장님은 지금 회의 중이신데 회사 안에 들어와 무턱대고 난리를 치시면 되겠어요? 조 부장님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여기에는 보는 눈이 얼마나 많은데요. 목소리를 딱 들어보니 그쪽이 내 남편이랑 바람난 여자인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걸 알면서도 뻔뻔스럽게 나를 대면하려 들어? 머리채 잡혀봐야 정신을 차릴래? 남의 가정을 무너뜨려야 속이 후련하지? 뭔가 상당히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와 부장님 사이야 회사에서 이미 소문은 자자하고 부장님은 원래 바람기가 많은 분으로 유명하세요. 제가 처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신입 킬러라고 해서 부장님 손을 안 거친 여직원이 없을 정도로 알아주는 분이시라니까요. 그동안 이런 걸 모르고 계셨다는 게 상당히 눈치가 없으신 거죠. 여기에 뭘 얻으시려고 찾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난리를 쳐봤자 달라질 건 없다는 거예요. 그쪽만 경찰에 잡혀가는 안 좋은 모습만 보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바람 피운 주제에 이렇게 당당한 거야? 그쪽이 첫 여자가 아니라는 거지? 이거 잘 됐네. 이참에 그이랑 바람난 여자들 싹 다 고소해서 위자료 받아낼 테니까 너도 딱 기다리고 있어. 내가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 거야. 혼자서 뭘 어떻게 하시게요? 증거라도 있으세요? 혼자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는 것과 똑같은 건데 이기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하세요? 이럴 시간에 그냥 조용히 돌아가셔서 따님 병수발이나 하세요. 이러니 부장님이 당연히 바람을 피우죠. 내연녀와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또 다른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제 앞에 있던 여자가 남편의 첫 바람 상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엄청난 배신감이 몰려오고 말았습니다. 뭘 잘했다고 제 앞에서 큰 소리 치고 있는 내연녀의 입에서 나온 말들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고 당장 그 사람을 불러내라며 내연녀의 주둥이를 잡아챈 뒤 좌우로 세차게 흔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저희는 몸싸움으로까지 번지고 말았는데 이 소식을 들은 남편이 급하게 저와 내연녀가 있는 곳으로 달려오더라고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내연녀 앞에서 제 얼굴에 손을 올려붙이는 행동은 제 마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저도 이판사판이라 남편을 가만두고 싶지 않았고 서연이를 살려내라며 당장 병원비를 토해내라고 회사가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게 되었네요. 하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경비원들을 불러 저를 회사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며 방금 한 행동에 대해선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화를 내며 내연녀를 부축해주면서 회사로 다시 돌아갔네요. 경비들에게 막혀 들어가지 못한 저는 결국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그동안 저를 속이며 많은 여자들과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들이 저에겐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병원으로 돌아왔는데 병실 문을 열려는 순간 갑자기 별이 번쩍이면서 한쪽 뺨에 얼얼함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멍해지면서 휘청거리고 있는데 또다시 번쩍이면서
반대편 뺨에도 얼얼해짐을 느끼게 되었네요. 네가 감히 내 아들 회사로 찾아가서 난리를 쳤다며? 거기가 어떤 곳인 줄 알고 너까지 게 지금 거길 간 거야? 이런 문제를 왜 밖에서 떠들고 다니냐는 거야? 너는 생각이 없는 거니? 보자 보자 하니까 이제 아주 막 나가기로 작정한 거야? 어머님, 제가 뭘 잘못한 거죠? 서연 아빠는 지금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맞을 짓을 한 건가요? 어머님도 서연이 몸 상태가 어떤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안 좋은 상황인지 뻔히 알면서 자기 자식보다 지금 만나고 있는 내연녀에게 돈을 쓰겠다는데 화가 안 나겠어요? 저 혼자 서연이 낳은 것도 아닌데 왜 모든 짐을 제가 져야 하는 거죠? 그런 게 너무 억울해서 찾아간 건데 제가 한 행동이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어머님한테 왜 뺨을 허용해야 하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데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제정신으로 보이세요? 서연이는 백혈병 때문에 앞으로의 생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이는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고 이혼까지 하겠다고 자기가 이끌어온 가정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꺼냈는데 제가 제정신이겠어요? 원래 남자들은 밖에서 돌아다니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기분 전환 시키고 스트레스 풀어야 집안에 오래 머물 수 있는 거야. 여자랑 남자는 엄연히 다르다고.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지나갔으면 이런 심각한 상황까지 왔겠어? 이렇게까지 만든 건 전부 다 너 탓이니까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만해라. 한 번만 더 내 아들 인생 앞날을 가로막는 날엔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도 더 이상 미련 없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제 얼굴에 손을 댄 건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네요. 그 일을 잘못 키운 벌 받으셔야죠. 제 양뺨에 손을 올려붙인 시모에게 받았던 만큼 돌려드렸고 이성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정신나간 여자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자 시모는 제가 그렇게까지 나올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 양뺨을 어루만지며 급하게 도망치셨네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몰려오는 건지 이런 상황들이 너무 싫게만 느껴졌습니다. 딸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몸 상태가 안 좋아졌고 더 이상 남편이 병원에 찾아오지 않자 딸은 우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대충 상황을 알고 있던 딸은 저 몰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나 받지 않았고 그렇게 몇 달 뒤 갑자기 딸의 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인해 심장 발작 증세가 나타났고 긴급 조치로 겨우 위기를 모면했지만 다시 한번 또다시 같은 증상이 반복이 된다면 그땐 장담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말았습니다. 심장 발작을 일으킨 뒤 딸은 눈을 뜨지 못한 채 겨우 버티고 있었고 위태로운 상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제발 살아달라고 딸의 손을 잡고 제 목소리는 들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며 쉬지 않고 옆에서 말을 붙여왔습니다. 하지만 딸은 얼마 못 가 또다시 심정지가 오면서 잡고 있던 손에 힘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담당 의사분은 제 딸 서연이를 살리겠다고 땀을 비오듯 쏟아내며 노력했지만 딸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축 처져버린 딸을 껴안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을 쏟아내었고 반복해서 딸의 이름을 불러 외쳤지만 제 목소리에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창밖을 바라보며 예전에 저희 가족이 함께했던 즐거웠던 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이 마지막이었는데 저는
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지 못했고 따뜻한 온기만 남은 채 제품에 안겨있는 창백해진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놓지 못하고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 손으로 정말 하고 싶지 않았던 딸의 장례를 진행해야만 했고 힘들어하는 저를 대신해 저희 부모님께서 딸의 장례를 도와주고 계셨어요. 자식을 잃게 되는 슬픔을 절대 느껴보고 싶지 않았는데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딸의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가 기력이 전부 떨어져 멍하니 영정사진만 바라보고 있는데 제 옆에 있던 핸드폰에 알람 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돌려 바닥에 있던 핸드폰을 바라보니 남편의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분명 딸이 세상 떠난 걸 알면서 찾아오지 않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문자를 보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핸드폰을 들어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들고 있던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제 딸의 장례를 보내고 있는 시점에 남편은 내연녀와 500짜리 크루즈 여행이 잡혀 있다며 취소할 수 없어서 갈 수 없을 것 같다고 5만 원을 인터넷 뱅킹으로 계좌 이체시켰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여자의 치마폭에 휘둘려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고 딸의 장례가 끝난 이후에 남편을 찾아가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를 갈게 되었네요. 그렇게 딸의 장례를 힘겹게 끝낸 뒤 병원에서 생활할 때 딸이 쓰던 유품을 미처 정리를 하지 못했던 저는 집에 돌아와 가방에 있던 물건들을 꺼내놓고 있었는데 가방에 편지 봉투 하나가 있었고 처음 보는 물건이라 안에 있던 내용물을 꺼내 펼쳐보는 순간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 막 여행을 마치고 온 남편은 이혼 때문에 그러는 거면 며칠 뒤에 다시 전화 주겠다며 끊으려 하길래 서연이가 남편에게 유서를 남기고 떠났다면서 지금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는 말을 전달한 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뒤에 남편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집 안으로 들어왔고 그 뒤로 내연녀가 같이 따라 들어왔네요. 마침 잘 됐네. 저 여자한테도 할 말이 정말 많았거든. 크루즈 여행은 즐거웠나 봐. 얼굴에 생기가 가득하네. 당신이랑 쓸데없는 말 하려고 온 거 아니니까. 서연이가 쓴 유서나 줘봐. 원래 오지 않으려 했는데 찝찝해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당신이 지금 서연이한테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잘 한번 읽어보라고. 당신이 이러고도 앞으로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은 제가 건넨 딸의 유서를 건네받았고 그 안에 적혀있던 내용을 읽어내려간 순간 사색이 된 얼굴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유서를 읽어내려가고 있던 남편의 손은 점점 떨리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곤 들고 있던 딸이 생전에 남긴 유서를 끌어안은 채 오열을 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네요. 아빠가 제가 쓴 편지를 읽고 계실 때 저는 이미 세상을 떠난 존재가 되었겠죠?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저번에 아빠가 그렇게 떠나시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도 꼭 한 번은 아빠 얼굴 다시 한번 보고 싶었는데 이제 2번 다시 볼 수 없겠죠? 저는 그동안 아빠 딸로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했고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했었어요. 살아온 세월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빠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저는 너무 소중했고 그 기억을 절대 잊고 싶지 않고 간직하고 있을 거예요.
아빠가 예전에 저한테 했던 말 기억하세요? 평생 저를 지켜줄 거고 옆에 머물러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아빠 옆에 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그때가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때의 아빠는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했었고 가족을 위해 땀 흘리며 노력하시는 모습이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헤어지려 하는데 아빠의 손에 엄마가 아닌 다른 여자의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엄마한테만 보여줬던 따뜻한 미소를 그 여자한테도 보여주고 있었죠. 저는 그때 당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아빠한테 처음으로 배신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말았어요. 하지만 아빠는 집에 들어오실 때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시길래 저만이 비밀을 안고 있으면 가정은 절대 깨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죠. 그래서 입을 닫고 살아왔었는데 아빠가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아빠의 뒤를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아빠의 곁에는 엄마가 아닌 다른 여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고 그런 모습들을 전부 다 지켜보면서 그동안 아빠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전부 무너지고 말았네요. 그래도 집에 들어오시면 항상 밝게 웃으시는 모습과 엄마를 챙겨주시는 변하지 않는 모습에 저는 항상 참고 있었지만 마음의 병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크게 멍들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방에 자물쇠로 걸어놓은 서랍 안에는 그동안 아빠가 만나왔던 여자분들의 사진과 영상들이 전부 보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만나고 계신 여자분이 아빠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분을 만나시면서부터 저와 엄마한테 대하는 모습들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셔서 많이 놀라긴 했었어요. 그래도 가족을 챙기려 노력하셨는데 그 여자가 엄마보다 더 크게 다가오셨나 봐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엄마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건 딸로서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제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 선물이에요. 딸은 자기 아빠의 모습을 전부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가정이 깨지지 않게 하려고 혼자서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딸의 서랍 안에 있던 모든 증거물들을 남편 앞에 보여주었고 옆에 있던 여자의 진짜 모습이 담긴 증거물 또한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녹음된 파일 안에서는 내연녀가 남편과 저를 이혼시키고 그 자리를 차지한 다음 이중적인 생활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내연녀한테는 동거를 하고 있던 다른 남자가 있었고 그 사이에 자식까지 있었지만 법적으론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과 혼인신고를 한 뒤에 벌어들이는 돈을 동거남과 자기 자식한테 전부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네요. 그리고 내연녀가 다른 남자와 자식을 품에 안고 있는 모습까지 전부 다 사진으로 촬영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딸은 남편에게 절대 저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마지막 부탁을 끝으로 유서를 마무리 지었네요. 남편은 그동안 딸이 조사했던 모든 증거물들을 보고 오열을 했고 옆에 있던 내연녀는 온몸을 떨며 도망치려 했지만 남편은 이성을 잃어버린 채 내연녀의 머리채를 잡은 뒤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딸의 마지막 말을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이혼을 선택했고 남편은 지금까지 제 마음을 다시 잡으려고 매일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진에 담겨 있던 모든 내연녀들에게 상간녀 소송을 끝낸 상태이고 법적인 처벌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네요. 저와 딸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들을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남편과 마지막으로 만난 내연녀는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되었고 남편도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말았네요. 앞으로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까지 아픔을 가지고 떠난 딸만 생각하면 지금도 제 눈에선 눈물이 흐릅니다. 남편이 평생 속죄하며 살길 바랄 뿐이네요. 그리고 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저는 조혈모 세포를 기증하게 되었어요. 제 작은 도움으로 몇 달인지 몇 년인지 모를 오랜 기간 백혈병으로 투병한 그분의 건강이 회복되어 앞으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저희처럼 불행이 아닌 행복만 가득한 꽃길만 펼쳐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창에 살고 있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올해도 어느덧 1월이 지나고 2월이 시작되었네요. 새해에도 정신없이 살다 보니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결혼한 지도 벌써 10년이나 흘렀고 지금은 저희 부부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 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 정도까지는 만든 것 같습니다. 지금의 행복이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좋겠지만 사람 인생 워낙 우여곡절이 많다 보니 언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그래서 항상 뭐든지 신중하게 결정하고 조심하려는 습관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명절에 새 동서가 갑자기 저희 집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오열을 했습니다. 저에게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에 따른 답변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새 동서들과 저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10년 전에 남편과 결혼을 하기 위해 시댁에 인사를 왔을 때 이미 새 동서들은 먼저 시집을 온 상태였죠. 새 동서들이 워낙 마음이 잘 맞았는지 서로 주고받는 대화에 벽이 느껴지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인사를 오게 되면서 동서들이 보내는 경계의 눈빛을 볼 수 있었고 결혼을 반대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맏며느리 역할을 하는 게 먼저 시집을 온 새 동서들은 그런 점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시부모님께서는 저와 남편과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시댁 집안의 맏며느리 역할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도 제가 먼저 새 동서들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될 줄 알았지만 그건 제 생각이었을 뿐 새 동서들은 저를 따돌리며 서로만 뭉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손이 사람으로서 언제나 침착하게 행동했어요. 급할 필요 없다 생각했고 모든 건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댁 식구가 된 이후부터 열심히 살아왔었는데 동서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쭉 지켜보셨던 시모는 결국 한마디 하셨고 그로 인해 새 동서들과의 관계는 더욱더 안 좋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더 큰 벽이 생기고 말았지만 시모는 걱정하지 말라면서 오히려 저보고 잘하고 있다며 기운 잃지 않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날 이후부터 저는 제 할 일 묵묵히 하면서 지내게 되었고 제가 오히려 동서들한테 신경을 끄고 생활하게 되니 오히려 동서들이 저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지만 좋은 의도로 가까이 오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하는 모든 거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자 사는 게 많이 바빴지만 새 동서들은 항상 자주 모임을 가지는 듯 보였고 시댁에 올 때면
제가 알 수 없는 무언가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쉬지 않고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묵묵히 동서들의 말을 듣고 있었는데 넷째 동서가 자기들이 하는 대화를 제가 엿듣고 있는 게 상당히 불편했는지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둘째 동서는 제가 무식해서 크게 상관없다고 옆에서 말해도 모른다며 아예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있었네요. 아무리 제가 가만히 있는다 해도 둘째 동서가 했던 발언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저를 따돌리고 자기들끼리 뭉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가만히 있는 저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건 참기 힘들었습니다. 저도 쌓였던 감정들이 있다 보니 좋은 말은 나가지 못했고 동서들은 그런 저를 잡아먹으려 달려들면서 결국 집안 싸움이 시작되었고 시동생들 또한 남편에게 막말을 퍼붓고 말았네요. 그날 이후 한동안 얼굴을 안 보고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던 시부모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던지 모두를 한자리에 모으셨네요. 그리고 각자 속으로 가지고 있는 불만들을 전부 다 털어놓길 원하셨고 막내 동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큰 아주버님이 아무리 나이가 있다 해도 무작정 결혼을 서두르시는 건 문제가 있었다고요. 어머님, 벌써 잊으신 건 아니시죠? 저 결혼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걸 다 따지셨잖아요. 저뿐만 그런 것도 아니고 둘째 형님, 셋째 형님도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그런데 왜 첫째 형님은 며느리로 받아들이실 때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받아주신 거죠?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서운했고 어머님의 그런 행동들이 저를 더욱더 화나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큰형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넷째 너는 지금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니? 너는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잘 살아왔잖아. 그래서 당연한 절차를 거친 것뿐이고 둘째, 셋째 며느리 또한 빠지는 것 없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왔으니 남들 다 하는 거 한 것뿐인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와 반대로 첫째 며느리가 살아온 환경은 어떠니?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가족은 하나도 없어서 그동안 혼자 외롭게 살아왔는데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생각해봤니? 나도 첫째 며느리처럼 과거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정말 힘겹게 살아왔었다. 내가 그런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아들과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열심히 살고자 하는 모습이 보여서 결혼을 허락한 건데 그게 가족들과의 싸움으로까지 번질 정도로 잘못된 거야? 내 아들이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겠다는데 너희들이 뭔데 반대를 하는 건데 내가 너희들이 결혼하겠다고 인사 왔을 때 반대한 적 있었어? 나도 큰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안 시키고 있는데 너희들이 뭔데 집안 분위기를 이런 식으로 만드냐는 거다.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으면 좋던 싫던 서로 얼굴은 붉히지 말고 살아야지.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가끔 얼굴 보는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난리를 치면 되겠어? 나이들 먹을 만큼 먹었으면 어른답게 행동을 해야지. 유치하게 뭐 하는 짓들이야? 또 불만 있으면 얘기해봐라. 오늘 아주 너희들 기를 확 눌러 버려야겠다. 이미 분위기는 시모에게 넘어갔고 새 동서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모임이 있을 때마다 얼굴 붉히면서 지낼 거면 새 동서들은 시댁에 오지 말라며 시동생들만 따로 부르겠다는 말을 꺼내셨네요. 그렇게 시모가 모든 상황을 정리한 뒤 그날 이후부터 동서들과는 좋은 관계는 아니더라도 서로 약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동서가 주방 일을 하고 있던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알 수 없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형님, 요즘에 제가 괜찮은 거 하나 보고 있는데 같이 투자하실래요?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계속해서 귀에 맴돌다 보니 이번에 도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형님이 주식에 대해 잘 모르시면 제가 알려드린 걸 큰 아주머님께 알려주시면 돼요. 이번 기회가 흔치 않은 거라 돈 벌 수 있을 때 확실하게 당겨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꽤 많은 돈들 쏟아부을 생각이거든요. 어차피 결정은 형님이 하시는 거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알려드리려 하는 건 저희와의 관계를 어느 정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 같아서요. 만약 제가 말씀드린 곳에 투자하셔서 성과가 좋다면 나중에 밥 한 끼 사주셔야 돼요. 큰 아주버님은 아마 주식을 조금씩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셔서 슬쩍 얘기해 보세요. 둘째 동서는 저에게 갑자기 꽤 많은 돈을 손에 쥘 수 있는 고급 정보라면서 주식에 같이 투자하길 원하고 있었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가면서 저와의 관계도 좋은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식에 대해 조금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둘째 동서가 저에게 해준 말을 그대로 남편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남편도 주식을 하고 있긴 하지만 용돈벌이 정도로만 하는 거라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제가 한 말을 전부 들었지만 크게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며 남편은 주식으로 떼돈 버는 건 원하지 않는다고 위험하다는 말을 먼저 꺼내었네요. 결정은 남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도 주변 사람들이 주식으로 전 재산까지 잃은 분들도 많이 봐서 솔직히 저 또한 동서가 말한 곳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동서가 했던 말에 대해 상당히 신경 쓰였는지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상당히 진지한 얼굴을 하고 있길래 무슨 생각을 하냐고 물어보니 투자를 해도 좋을 것 같다면서 예상하지 못한 말에 저는 당황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보통 남편의 결정을 따르는 편이라 잘 생각하고 판단해서 투자할 거라는 걸 믿고 있었어요. 남편은 결국 동서가 말한 대로 움직이게 되었고 저희는 적지 않은 돈을 처음으로 주식에 투자를 하고 말았네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돈을 얻은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크게 잃은 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저희는 다시 한번 주말에 시댁에 모이게 되었는데 좀 늦게 도착한 터라 주방에서는 이미 음식 준비에 한창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은 밝게 웃으면서 주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막내 동서의 한마디에 저는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럼 큰형님은 쪽박차게 되는 거예요? 꽤 많은 돈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그럼 언제 폭락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냥 유지만 하고 있던데 확실하게 망하는 거 맞죠? 형님이 제일 잘 알고 있긴 하지만 우리도 같이 투자한 걸로 알고 있을 텐데 뭐라고 하시게요? 그 종목이 투자하기에는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건들지도 않고 있는 거잖아요. 뭐가 걱정이야? 어차피 투자는 자기 선택이잖아? 우리도 같이 하고 싶었지만 확실한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해 투자를 취소했다고 하면 되잖아. 미끼를 덥석문 본인들 잘못이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무너뜨려야 고개도 못 들고 다닐 거 아냐? 동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 방금 한 말 사실이야? 나한테 지금 거짓 정보를 알려준 거냐고. 왜 말을 못하는 거지? 우리는 그래도 동서를 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고 그곳에 투자를 한 건데
우리 집안을 쪽박차게 만들 작정이었던 거야? 그게 왜 제 잘못이죠? 형님도 돈을 벌고 싶어서 제가 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거잖아요. 투자는 결국 본인의 선택이고 자유라고요. 어차피 잃은 것도 없는데 제가 욕먹을 이유는 없는 거죠. 제 말이 틀렸나요? 저는 둘째 동서의 말을 듣고 서둘러 남편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전부 알렸고, 남편은 저를 안심시키며 걱정하지 말라고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보단 오히려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순간에 모든 돈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저만 불안해하는 것 같아 걱정을 하고 있었지만 남편은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동서들은 주방에서 저를 보며 깔깔거리고 웃고 있는데 저희 집안까지 무너뜨리려고 행동하려는 모습에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더 이상 새 동서들과는 엮이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이 확고하게 세워지면서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던 동서들이 저희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땐 절대 도와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동서들의 속셈을 알게 된 이후부터 더 이상 가까이 다가갈 노력도 하지 않았고 월요일이 되자마자 남편에게 서둘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에게 알 수 없는 그래프 하나를 보여줬고 동서가 저희가 무너지길 원해서 알려준 투자 종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그래프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투자한 금액에서 2배를 벌어들일 수 있었고 그걸 알게 된 동서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지 다음번에 얼굴을 보게 됐을 때 전과 다른 모습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 꽤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 거라 얘기했죠? 좋은 정보 알려드려서 얻게 된 수익이니 저한테도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돈 좀 벌게 되면 그에 따른 보상금 주신다면서요?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니까 주기 싫으신가 봐요. 이래서 사람은 돈 맛을 보면 편한다니까요. 재수 씨, 말이 좀 심한 것 같은데? 원래 우리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한 목적이 뭐였어요? 우리 집안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 거 아닌가? 자신의 잘못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돈을 달라는 거야? 처음부터 진심으로 우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접근했다면 재수 씨가 말하지 않아도 고마운 마음에 알아서 챙겨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지금 냉전 한 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지. 괜히 주기 싫으니까 이유 붙이는 거 아니에요? 만약 반대로 생각해봐. 동서가 투자하라는 곳에 많은 돈을 넣었는데 잃게 됐으면 그땐 뭐라고 했을 것 같은데? 투자는 자기 선택이니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면서 금전적으로 손해본 우리를 도와줬을 것 같아? 처음부터 나한테 접근한 의도가 잘못됐잖아. 새 동서들은 의도했던 거와 다르게 저희가 잘 되자 상당히 배아파하고 있었어요. 사람은 악의적인 마음을 품게 되면 잘 되던 일도 안 된다는 걸 동서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었죠. 새 동서들과 저는 시모 앞에서는 표현을 하지 않지만 서로 안 좋은 감정의 골은 점점 깊어져만 갔고 시댁에서 모이는 횟수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각자가 판단하게 된 거였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댁에 찾아뵙는 건 따로 가게 되었고 웬만해선 최대한 마주치지 않게 서로가 등을 돌렸습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이 되면서 살아오다 보니 가족의 의미도 없어졌고 시모는 서로 등 돌리고 사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으셨는지
돌아오는 명절날 모두에게 할 말이 있다며 한자리에 모이게 만드셨어요. 세월이 흐른 만큼 시부모님의 건강에도 문제가 찾아왔던 거였죠. 시모는 저희를 보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너희들과 얼굴 보면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되겠니? 그런데 언제까지 서로 얼굴 붉히면서 살아갈 거야?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니? 큰며느리가 시집 온 지 벌써 10년이나 됐고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정작 너희들의 관계는 어떻게 된 게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나빠지기만 하는 거니?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살아봤자 너희들한테 득되는 건 하나도 없는데 굳이 서로 안 좋은 감정을 계속해서 가질 필요가 있겠니? 너희들이 오기 전에 큰며느리는 하루 일찍 와서 혼자서 음식까지 전부 다 해놨다. 다른 집안 같으면 난리가 날 일이라고. 큰며느리가 착해서 너희들한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지. 솔직히 음식하는 게 보통 일이니? 우리 식구가 적은 것도 아니고 명절 음식이 한두 가지도 아닌데 묵묵히 혼자서 다 해놓았으면 미안해서라도 한마디씩 하겠다. 먹는 것만 돼지처럼 먹지 말고 좋은 말 한마디씩 해주면 얼마나 좋아? 아, 그래요? 형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는 워낙 인사드릴 곳이 많다 보니 시간이 좀 늦었던 것 뿐이에요. 솔직히 이번 명절에도 별로 오고 싶지 않았는데 어머님이 하도 보채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온 것 뿐이라고요. 형님이야 어차피 명절 때 갈 친정도 없잖아요. 갈 곳도 없으니까 하루 전날 와서 음식하는 건 당연한 거죠. 고생하셨으니까 용돈 좀 챙겨드려야 되겠네. 10,000원씩 걷어서 주면 되죠? 혼자 착한 척은 다 하시고 어머님 마음까지 얻으셔서 정말 좋으시겠어요. 둘째 동서는 아래 동서들에게 10,000원씩을 걷더니 저에게 30,000원을 건네주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얼굴이 붉어졌고 둘째 동서의 행동에 저 또한 화가 많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시모가 저를 바라보면서 참으라고 하는 것처럼 눈빛을 보내시길래 화를 억누르며 제 앞에 놓여있는 30,000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었어요.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한마디 하려는 순간 제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모가 참으라고 했으니까 참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였죠. 시모는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새 동서들을 묵묵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막내 동서는 시모의 감정 상태가 어떤지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화를 더 돋구기 시작했어요. 큰형님이 음식을 하셔서 그런지 너무 맛이 별로였어요. 제가 발로 만들어도 그것보다는 잘 만들걸요? 솔직히 제 10,000원 드리는 것도 너무 아까워요. 음식이 음식다워야 그에 따른 가치를 지불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음식값 1,000원이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10,000원도 아깝게 생각하니까 1,000원으로 바꿔드릴게요. 아니다. 그래도 오늘은 명절이니까 5,000원 드리도록 할게요. 형님들도 그렇게 하세요. 솔직히 음식 맛 별로였잖아요. 그냥 배 채우려고 먹은 건데 지금 속도 안 좋아요. 너는 어떤 분위기인지 전혀 살피지를 않는구나. 내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 안 보이니?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네가 제일 많이 먹은 건 몰라? 그리고 큰며느리가 하루 꼬박 고생해서 만든 음식값이 30,000원밖에 안 된다는 거니? 너희들 나랑 정말 해보자는 거야? 눈 감아주는 것도 한계라는 게 있는 거다. 다들 큰며느리한테 그동안 명절 때마다 고생 많았으니까 각자 100만원씩 토해내도록 해라. 맨날 모이기만 하면 하는 둥 마는 둥 눈치나 살살 보면서 수다나 떨 줄 알지?
정작 하는 건 큰며느리가 전부 다 했잖아. 이번에도 고생 많았으니까 그동안의 노력을 봐서 100만 원씩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머,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도 먹고 살기 팍팍하다고요. 100만 원이 땅 파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큰 돈이 지금 저희한테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데 너무 억지 피우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지? 내가 어떻게 나올 줄 알고 지금 토를 다는 거야? 그래, 알았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나한테 며느리는 첫째 하나뿐이고 너희들은 더 이상 우리 집안의 가족이 아니다. 서로 인연 끊고 각자 인생 가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시모는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3만 원을 손에 쥐시더니 새 동서들의 면상에 던져버리셨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시부 또한 화가 많이 나셨는지 시모의 뒤를 따라 들어가셨습니다. 남편은 시동생들에게 한심하다면서 혀를 차며 밖으로 나가버렸네요. 새 동서내외는 굳어진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있길래 그런 얼굴 보고 싶지 않아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가 제 할 일을 시작했어요. 새 동서들은 시동생들에게 시댁에 더 이상 오지 말자며 서로 수군거리더니 서둘러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사도 없이 집 밖으로 나가버린 동서네 애들과 저 또한 2번 다시 얼굴 안 보며 살고 싶었는데 밖으로 나갔던 동서네 애들이 갑자기 우르르 몰려 들어오더니 시모의 방문을 강하게 두드리기 시작했네요. 둘째 동서는 다급한 목소리로 시부모님을 애타게 부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문 열어주세요. 창고에 있던 저희들 돈 전부 다 어디 갔어요? 그동안 저희가 따로 현금으로 모아두었던 돈들이잖아요. 그거 어디에 두셨냐고요? 앞으로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테니까 저희가 이용하던 창고에 넣어둔 돈들 전부 다 돌려주세요. 어머님이 가져가신 거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님한테 100만 원씩 주라고 하신 거잖아요. 글쎄다, 나는 모르는 일인데 너희들이 이용하는 창고였고 자물쇠로 단단하게 걸어놔서 내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아니? 거기 안에 돈이 있었던 거야? 땅에 묻어두기라도 했었나 봐. 어찌됐든 나는 모르는 일이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엄마, 정말 이럴 거예요? 우리가 세금 안 내려고 창고에다 얼마나 많은 돈을 숨겨놨는지 아시잖아요. 저희가 창고 이용하는 목적으로 매달 돈도 들였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세요? 그 돈 없으면 저희 정말 큰일 난다고요. 어머님, 혼자 그 많은 돈들 옮기시지는 않았잖아요. 분명 아버님도 같이 옮기셨죠? 창고에 지폐 한 장 없이 텅텅 비어있다고요. 그 안에 저희가 모아둔 현금만 30억이 넘는데 그거 없으면 쪽박 차는 건 시간 문제라고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큰형님한테 100만 원씩 주면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좋게 해결할 테니까 창고에 쌓아두었던 돈 다시 돌려주세요. 어머님 믿고 맡긴 돈들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하는 게 어디 있어요? 국세청에서 세금 조사 나오는 거 피하려고 어머님 댁에 숨겼는데 어머님이 그 돈을 홀라당 가져가시면 저희 정말 큰일 난다고요. 모든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어머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게 왜 내 책임이니? 나는 너희들한테 돈을 받고 창고를 이용하게 해준 것밖에 없는데 그 안에 얼마나 있었는지 그런 건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그 돈들은
당연히 세금으로 나가야 될 돈이면 너희들 것도 아닌 거잖아. 좀 제대로 살면 안 되겠니? 이런 식으로 잔머리 굴린다고 국세청에서 모를 것 같아? 어찌됐든 나는 전혀 알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찾아봐라. 그러게 애초부터 마음씨가 고왔으면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지. 너희들이 분명 인연 끊겠다고 했으니까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라. 새 동서내외들은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돈들을 다른 방향으로 현금화를 해서 자택에 숨기지 않고 시댁의 창고를 빌려 그곳에 돈을 숨기고 있었어요. 새 동서들은 항상 모든 일이던 함께 했었기 때문에 모아둔 돈도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하루아침에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게 되자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죠. 시부모님께서는 절대 모른다는 말뿐이셨고 방문도 열어주려 하지 않으셨어요. 한참 동안 시부모님을 설득시키려 했던 새 동선의 애들은 결국 눈앞에서 큰돈이 사라지게 되자 이성을 잃어버렸고 돈을 찾겠다고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경찰분들이 시댁으로 찾아오셨어요. 시모가 동서내외가 난리를 치자 신고를 한 듯 보였습니다. 동서들은 자신들이 걸리는 게 있다 보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경찰들의 제재를 받아 결국 본인들의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방문을 열고 걸어 나오신 시모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집안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시모에게 창고에 정말 돈이 있었냐고 물어봤지만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만 반복하셨네요. 그날 이후 새 동서와 시동생들은 매일같이 찾아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더 이상 집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새 동서들은 많은 돈들을 숨길 만한 곳이 한정되어 있다며 집 주변을 샅샅이 뒤지면서 땅까지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포클레인까지 동원해서 집마당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죠. 하지만 동서들이 창고에 숨겨두었던 돈은 절대 찾지 못하고 있었네요. 결국 새 동서내외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행동에 대해 후회하며 땅을 치고 있습니다. 둘째 동서는 시모에게 원하는 게 뭐든 말만 하면 전부 다 들어주겠다고 했지만 시모는 둘째 동서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새 동서내외들은 시부모님께 절절매며 돈을 숨겨놓은 곳을 발견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명절에 새 동서가 저희 집에 찾아와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곤 오열을 하며 그동안 했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제가 시모를 설득시켜줘야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 같았어요. 새 동서들은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압류 스티커까지 붙어져 버린 상태로 일이 더 커져 버린 상태라 발등에 불이 붙어버려 하루빨리 해결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시모 또한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네요. 그런데 넷째 동서가 무릎을 꿇고 있다가 핸드폰을 들더니 시모에게 영상통화를 시도했고 본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곤 전화를 끊어 버리셨네요. 단체로 쪽박을 차버린 동서들은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시모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새 동서들의 돈을 가져간 게 맞다며 처음에 창고를 빌려줬을 때는 용도의 목적을 몰랐는데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숨겼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괘씸한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돈을 숨겼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될 텐데
그에 따른 포상금이 대략 최대 10% 3억 정도 나오면 그 금액 전부를 새 동서들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주겠다고 하셨네요. 새 동서들이 앞으로 후회하면서 살아갈까요? 본인들의 욕심을 채우려다가 오히려 당한 꼴이 되어버렸네요.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가족들과 언제나 화목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남는 건 가족밖에 없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